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탁현모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학교 폭력 걱정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참여, 방송 안내 먼저 드릴게요. 방송 참여 희망자나 시청 소감은 이메일 하단에 보이세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방송 다시 보기는 생방송 종료 후 2시간 관악마을 TV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알찬 정보, 알찬 이야기 가득가득 실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이렇게 인사가 좀 어색해. 왜냐면 우리 10분밖에 안 쉬었거든요. 하여간 반갑습니다. 네, 하여간 반가운 걸로.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지난주에 본인 자랑을 하시려다가 멈췄어요. 그죠? 공부를 잘했던 본인 이야기와 인원중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공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자, 진행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여하튼간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잘했었다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뭐든지 좀 잘하는 사람의 이 얘기에 권위가 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공부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렇습니다. 다만 꼭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설계가 돼 있는 거여서 거기에 맞게 그 교육을 받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적기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다 그냥 조기 교육을 해버리는데 그렇죠. 조기 교육의 부작용은 굉장히 많고 그 실제로 이제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선행학습을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행학습을 선행학습에 실제로 효과를 보는 층이 10%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그 선행학습을 하는 그 학원에서 뭐 한 수억대 연봉을 받았던 유명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타 강사가. 그렇죠. 스타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 거고 그다음에 그게 상식적으로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고 또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그 학교 교육 과정을 정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학교 우리 사유자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충분히 사실 이해를 못 하는데 네.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선행은 선행입니까? 만약에 선행이 조금 의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학년 과정을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학년 과정 중에 일부를 약간 끌어와서 뭐 이런 예 그렇죠. 이런 식의 선행이라면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1학년 과정으로 100%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2학년 거를 하는 거는 지금 기초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이 단계를 착실히 밟아야 되는데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안 되게 딱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들을 땐 아는 것 같지. 새로운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문제를 좀 꼬아서 내면 모르죠. 틀립니다 다. 이거는 학력고사 수능시험 여기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그 이치가 똑같아요. 사법시험도 공부할 때 보면 학원에서 막 이것저것 해서 막 많이 들은 친구들이 보면 야 이런 것 같은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시험에서 다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행은 결국에는 선행학습을 하고 조기교육을 해서 좋은 고등학교, 뭐 좋은 중학교를 들어간 뒤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게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말씀은 그러니까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고 있고 사실 사교육비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은 학부모 중에 하나거든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지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사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 이런 건 저는 동의를 그럴 수 있다 치고 사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선행학습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이 보는 학생의 풀이 저는 50%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예를 하나를 들면 지금 우리 첫째가 다니는 인원 중에서 그 강감찬학교, 방과후학교 강감찬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과목도 그럴 거예요. 저희 애는 지금 영어 수학만 듣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뭐 심화반, 실력반, 기초반 이렇게 세 가지 반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서 너는 이제 심화반으로 들어오고 너는 기초반이 좋겠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반이면 이게 뭔가 좀 기분 나쁜 것 같고 왠지 그다음에 실력반이면 왠지 뿌듯한 것 같고 이러는데 거기 보니까 3개월 단위로 또 그거를 선생님들이 가르쳐보면 알거든요. 선생님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3개월 단위로 그걸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전문가가 조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애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실력반 있다가 밑으로 넣는다. 얘 심화반 있다가 뭐 실력반이나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선생님이 우리 애를 뭘로 보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강남전학교 학부모님들도 사실 깰 필요가 있네요. 그거는 깰 필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에 대해서 과도한 불신이에요. 선생님들은 계속 애들 가르치는 직업 그걸로 20-30년을 살아왔던 분인데 그렇죠. 어떻게 학부모가 그 면에서 선생님을 앞섭니까? 그건 믿으셔야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러니까 좋은 정보조차도 자기가 이건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 친구 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수학 교사인데 굉장히 잘 가르치고 열정이 있는 교사인데 거기서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과목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한 반에 한 3-40명한테 같이 가르치면 어떤 애는 너무 모르고, 쉬워서 어떤 안 애는 들으려고 맞아요. 어떤 애는 뭔 얘기인지 몰라서 안 듣고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이 사실 제일 필요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수준별 수업하면 제일 소위 말하는 이제 하층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ABC만으로 할까요? ABC로 하면 C 학급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교사의 가치관이 오히려 그런 애들 잘 돌보는 게 너무 그 교사의 임무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그러려면 자기가 보니까 기존의 교과서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뭐 교과서 다 연구해가지고 뜯어 발겨가지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말 마치 학부모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래서 거기를 잘 따라온 학생은 올라가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이러는데 실제 학부모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안 올려보낸다고 뭐라고 하고 걱정이다. 또 진짜. 이렇게 한 그 위에 있던 거를 얘는 여기 와서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런 또 그게 무시하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결국 좋은 취지로 시작했었던 것이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시바나 안 맡으려고 하고 자기는 했는데 또 학부모들은 그런 반응을 보고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좋은 취지로 시작되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그렇죠. 거기 따라가줘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 자기도 손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부모는 선생님들을 계속 못 믿게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부모를 귀찮아 여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으면 사실 서로에게 손해인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좀 변화시켜야 할 만한 정부의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정부가 이제 당연히 우리 이제 그 대학 입시의 그 맹목적인 경쟁을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뭐 역대 정권이 다 표방했던 겁니다. 다 표방했고, 교육, 그죠. 예, 거기에 맞게 있었죠. 제도를 계속 바꿨지만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계속 그랬지만 경쟁이 없죠. 줄어들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육 위적 제도를 바꾸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다음에 뭐 대학을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뭐 예컨대 그런 구조가 바뀌면 이제 교육 유럽 문제가 사회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바뀌는 거고 그런 게 바뀌지 않으면 교육 내적인 문제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육 전문가들은 다 지금 여러 한 20년, 30년 시도를 해봤더니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바꾸지 말자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도는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는 시점에는 대량 교육 그 같은 내용으로 좀 획일화된 교육을 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그런 게 필요했었다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지금 침입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대를 선도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거와 같은 그런 대량 생산
대량적인 그 학습 이제 이런 시대는 안 되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바꾸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시 인원을 한 30%, 그렇죠. 수시를 한 70% 이런 게 거기에 맞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를 바꿔도 또니. 수능을 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수능 뭐 학생부 이것도 또 불신이 많아서 어떻게 해도 이게 지금 맞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도를 바꾸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교육 외적인 제도가 안 바뀌는 상황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그 교육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과도한 불신 이게 연결돼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도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 물론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관악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개개인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줄 알고 조금 더 정확한 지적을 꾸준히 정부나 뭐 지자체나 뭐 그런 단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주 작은 그런 불씨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불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자문을 많이 하셨. 뭐 저는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자신감 굉장히 좋습니다. 관악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관악구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관악에도 이런 학폭이 존재하느냐 알 수 없어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뭐 이렇게 제도가 바뀌기는 이제 그때는 과도기 단계였어서 뭐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요즘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학부모의 문제로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고 그 학교폭력에 이제 제일 먼저 예를 들어 정말 심한 피해를 당하는 그래서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또 자살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이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대책이 사실 마련돼야 되고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이 사실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뭐냐면 이게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겠다. 엄벌의 제일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 학생부라고 거기에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이 아이를 포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이제 피해 학생을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경각심을 주고 너는 이게 지금 학교폭력을 가해를 하면 나중에 대학 진학에서도 불이익을 입는다. 이제 이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정책이 일부 성과를 본 것도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적어도 통계를 우리가 내보면 물리적인 폭력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최근 한 5년 사이에.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게 아닌 그 사이버상의 그 카톡. 은따 있죠, 은따. 단톡방에서 단톡방.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질적으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학교 폭력이 과연 질적으로 없어졌냐 그렇죠. 근본적인 이렇게 문제는 보기는 어려운 것 해결되지 같습니다.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대책이 전혀 무의미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고 이제 하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계속 그때도 논의가 됐었던 건데 정말 필요한 게 진짜 평화가 찾아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사실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제일 원하는 거는 사과지. 그렇죠. 자기의 피해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자기의 피해가 회복되는 거고 그건 뭐냐면 가해 학생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일변도로 나가버리면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자기가 또 가해를 하게 된 자기 또 나름대로 원리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잘못했고 너는 나쁜 놈이고 이렇게 하면 반발심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낙인을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또 찍힐 만한 애는 또 찍히는 게 맞겠죠. 그게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사실 너 왜 그랬는지 이 기회를 줘야 그래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제도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에 정말 역량 있는 전문 상담교사가 최소한 한 명분 이상 있어야 되고. 전문 상담사가? 그렇죠. 전문 상담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들끼리의 문제는 사실 전문 상담 교사 혼자 다 하는 것보다 애들끼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도 지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래 중재라는 이름으로.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제도도 거기에 맞게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걸 갖고 있는 게 이 정부에서 이 전문 상담 교사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양성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이면 2012년도에 그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한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1년에 몇 명씩 알차게 이렇게 전문 상담 교사를 양성했다 이런 계획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그 해 반짝해서 한꺼번에 막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정말 보여주기식이네요. 많은 인력이 1년 안에 그 양질의 이게 양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 약간 이제 성과주의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재나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거기에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었을 건데 지금 제도는 여하튼간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막 제재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무슨 가해 행위가 있었다 싶으면 일단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해야 되고 제재 조치를 한 걸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죠. 현재 제도가. 그리고 그걸 또 생기부까지 기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이 거기에서 수긍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에 사소한 다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 학교 생기부에 기재되고 이러니까 더 커져버리고 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은 뭔가 자기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가해 학생은 사과하기는커녕 자식 너 당할 내가 왜 그랬는지 너도 생각해봐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책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 아이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당했나요? 제 애는 그 학교 폭력에 직접 당했다기보다 당할 위험이 있는데 인원중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 중학교가 아닙니다. 그 이제 책을 썼던 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약간 이제 이 얘기를 애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뭐 또 누가 지우개를 가져가서 안 준다.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걸 가져가서 안 준다. 계속 반복이 신경 쓸 만한 얘기네요. 신경 쓰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거를 부모가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그거를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봐라.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담임 선생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는 선생님이 잘 해서 해결이 됐죠.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부모가 애의 일상을 좀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둘 다죠. 애들 학원 보내버리고 맞아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대화 시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부모의 기준으로 너 지금 공부를 얼만큼 해오는 애 왔냐. 한석봉 어머니의 심정이 돼가지고 쏟아먹은 학원비가 얼만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학교폭력에 취약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 좀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가정과 결국에는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인 문제일 때도 바르게 기민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변호사님이랑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정말 가정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가족 내에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런 얘기도 아이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 시간을 내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관악구에 계신 이런 유능한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참여 희망자나 시청 소감은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생방송 종료 후 2시간 후에 유튜브 관악마을 TV를 통해서 더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한 말씀. 정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예,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시간을 자꾸 그러니까 가정에 쓸 시간을 어디서 좀 빼쓰는 거예요, 저도. 일에서 빼고. 예, 일에서 빼든 뭐 다른 면에서 빼든 저는 그게 한 중학교 보내고 나니까 이제 굳이 아빠가 터치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초기에 한 10년 정도 시간을 좀씩 뺐으면 그때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아이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가 밝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아이가 10살까지는 부모님이 조금 희생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악마을TV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다른 소식이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마을TV의 김진입니다. 네, 탁경구 변호사님 소식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이 준비돼서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잘들 계셨나요? 저 많이 달라졌죠? 네, 산뜻하게 머리를 하고 찾아온 이곳은 네, 제 옆에 멋진 손님이 또 한 분 와 계십니다. 자, 인사할까요?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좀 가까이 갈까요? 네네, 살짝 옆으로. 네네. 예, 전체 화면이 잘 나와야 되니까요. 네. 자, 누구십니까? 예, 저는 관악 마을 기자 네. 박인건이라고 합니다. 네, 사기 출신이시죠? 네, 사기입니다. 네, 제가 선배입니다. 아이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찾아와 주신 소식이 있었습니다. 야생화를 주로 잘 찍으신다고. 아, 네. 사진 쪽으로. 네네. 네네. 네, 예, 올해 초에 이제 퇴임을 하고 퇴임이라면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IT 쪽에서 35년간 IT.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 네, 스마트하게 이렇게 보이십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네. 네, 퇴임을 하시고.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나기 때문에 네네. 우리 동네 가까운 관악산을 산행하면서 네네. 오가면서 피어 있는 야생화들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네네. 오늘 몇 가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취미 생활이 등산? 등산 겸 겸. 야생화 탐방. 네. 카메라는 어떤 거 들고 다니세요? 휴대 간편한 아, 그런 진짜? 미러리스 정도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제가 자세한 그건 잘 모르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또 큰 카메라 가지고 다니시면 등산할 때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DSLR도 있지만 네네네. 휴대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중급 카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여타부타 설명을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야생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오늘 질문 공세를 퍼붓겠습니다. 네, 저도 네. 배우는 새내기입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죠. 네, 아주 예쁜 뭐 어디 달려 있는 듯한 분홍색 네. 꽃이 나왔습니다. 제가 네. 누군가요? 이 꽃은 그 며느리 밥풀꽃이라는 꽃입니다. 며느리 밥풀. 네네. 네. 붉은 그 꽃 입구 쪽에 이렇게 하얀 밥알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며느리 밥풀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꽃인데 아직 슬프고도 그 아름다운 그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왜 며느리만 들어가면 이렇게 슬플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가요? 예, 뭐 예전에 그 심성이 곱고 네. 아주 마음씨 착한 그 며느리가 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네. 어느 날 그 밥을 짓고 네. 밥이 제대로 잘 익었는지 네. 밥알을 하나 입에 떼어 넣는 순간 시어머니가 딱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도 먹지 않은 밥을 혼자 이렇게 어머나. 먹고 있느냐라고 뭐 구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죽어서 묻었는데 네. 그 이듬해 봄에 하얀 밥풀을 입에 문 빨간 꽃이 피었다라는 그런 슬픈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음이 좀 아파오네요. 네, 그렇게 한이 맞히면 빨간색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 꽃말이 네네. 그 질투 또 여인의 한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자꾸 예쁜 꽃에 그런 한이 서려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어요. 네, 참 지금 보여드린 꽃들이 전부 가을에 피는
네, 야생화들이죠. 그렇습니다. 방금 본 꽃도 네네. 관악산 그 문어미 고개에서 문어미 고개. 네, 네네. 그래서 학바위 능선 쪽으로 네. 좌측으로 돌자마자 그 소나무 밑에 군락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락지라면 많이 모여 많이 있는 모여 거죠. 있죠. 그래서 며느리 이 밥풀꽃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네.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는데 아. 지금 한창 어. 꽃이 만개되어 있습니다. 네. 며느리 바쁠 꽃만 있죠. 며느리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 꽃은 뭔가요? 이 꽃은 큰 꿩의 비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별 모양의 그 작은 꽃들이 네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아.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네네. 많이 이렇게 피어서 큰 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 꽃도 지금 한창 피어 있습니다. 이 아. 꽃을 제가 본 것은 관악산 그 연주대 정상 가기 직전 네. 기상 관측수 아래 네네네. 그 돌틈 사이에서 현재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드디어 관악산에서 제가 아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연주대 나왔고. 네, 그러면 다음 꽃 보여주세요. 쟤는 꽃같은 안 보여요. 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꽃들이 지고 서서히 이제 열매인가요? 열매를 아. 맺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것은 그 신갈나무라고 합니다. 음. 신갈나무. 네. 참나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참나무에는 뭐 아시다시피 떡갈나무, 신갈나무, 네네. 갈참나무, 네네. 뭐 상수리나무 많죠. 음. 이 참나무 열매로 네. 우리가 도토리묵을 아. 해먹기도 하죠. 아, 예, 그렇군요. 그 같은 종류의 신갈나무 열매가 현재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보. 아, 이거 나리꽃 아니에요? 나리꽃? 네네네, 나리꽃입니다. 이 꽃은 사실상 네. 지금 거의 지고 네네. 현재는 까만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네. 이 꽃도 그 학바위 능선 쪽 가는 길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 피어 있습니다. 원래 사실 나리꽃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 그 종류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쟤는 주로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보셨다는 부분은 우리 네. 동네 주변에도 보면은 네. 참나리가 많습니다. 참나리가 어떤 아파트 화단에도 많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동네 연립주택 화단 같은 데도 참나리가 맞아요, 아주 굵게, 맞아요. 아주 이쁘게 정열적으로 피어 있는 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사진요. 이건 이것도 본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네, 저희 그 생활 주변에서 네.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네. 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름은 엽귀라고 합니다. 예? 엽귀. 엽귀요. 귀. 엽귀. 네, 엽귀. 네, 네. 전 엽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엽귀요. 네. 이 꽃은 네. 사실상 저희 생활 주변에도 많지만 이 꽃도 그 관악산 중턱에 네. 피어 있는 꽃이고요. 이 꽃은 그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엽기를 찧어서 네네. 그것을 냇가에다가 이거 풀면은 물고기가 기절해서 그거를 또. 예, 물 위에 뜬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독성을 가진 그런 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잡초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약용으로도 쓰는 그렇군요. 그런- 독이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런 꽃입니다. 쟤는 조심해야 저 뜯어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먹고 싶게는 별로 안 생길 것 같긴 네, 해요. 네. 자, 다음 사진이요. 예뻐라. 이 꽃도 네. 뭐 주변에서 네네.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참 색이 예뻐요. 네, 네. 닭의 장풀입니다. 네? 닭. 닭. 예. 닭. 닭의 장풀인데 이름도 재밌죠. 네네. 이 꽃이 이름은 그 시골에 그 주로 닭을 키우는 네. 이 닭장 옆에 많이 서식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닭의 장풀 네네네. 이렇게 부르고요. 그렇군요. 저쪽 남부 쪽 경상도에서는 네. 달개비 달개비. 그렇죠. 네, 라고도 달개비. 네네네. 네, 부르는 닭의 장풀입니다. 닭의 장풀. 자, 다음 사진은 네, 저 사진이죠. 저게 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림이 네네네. 나오죠. 실감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은 네네. 현재 관악산에서 그런 그 저 사진. 엽기라든지 네네. 억새라든지 피고 네. 있을 때 네네. 이 꽃은
저희 동네 아파트 주변에 나팔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요? 종류입니다. 맞췄다. 네네. 이름은 네. 둥근 잎 유홍초. 유홍초 네. 붉은색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나팔꽃처럼 네네네.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둥글이 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별 모양으로 이 5개 갈래의 꽃잎이 하나의 꽃을 이루고 있는데 요즘 같이 이 파란 가을 하늘하고 잘 너무. 어울리는 네네네. 그런 꽃 중에 하나가 둥근잎 유홍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꽃말도 재밌습니다. 어떤 대개 꽃말에는 네네. 이 사랑이라는 그렇죠.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이 둥근잎 유홍초의 꽃말은 네. 영원히 사랑스러워 어머나. 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네요. 네,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저 꽃이 되고 싶네요. 네. 네. 요 꽃. 네,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꽃이죠. 네, 네. 예, 화단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이제 9월, 10월 네. 가을에 접어들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름 재밌습니다. 벌개미치. 벌개미치. 예. 저는- 흔히 이제 주변에 네. 구절초라든지 네. 숯부쟁이 네. 또 이 벌개미치가 네. 비슷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모양으로 피는데 그 구절초하고 조금 다른 것은 또 숯부쟁이하고 약간 다른 것은 네. 꽃잎 색깔에 약간 보라색이 되어 있고요. 네네. 네, 꽃잎이나 줄기가 좀 더 숯부쟁이에 비해서는 약간 튼실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벌개미치입니다. 그렇군요. 보라색 띄어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쑥부쟁이하고 네. 구절초도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피게 되면은 네. 진짜 아름다운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야생화 꽃도 예쁘고, 선생님 말씀 듣는 그 사연도 너무 예쁘고. 네, 네. 좋은데, 다음번에도 출연하셔서, 네. 네, 계절별로 오셔가지고 꽃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불러만 주신다면 네.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근 네. 선생님이셨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구 선생님 들어오세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애타게 불렀더니 화장실 가셨었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구 선생님. 네, 김이구의 이구이구.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었나요? 예, 네, 나옵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네네. 그 도림천에서 네, 도림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래요? 네. 도림천 하면 우리 그때 수영장 오픈했을 때도 가봤고. 네네. 네, 근데 더 이상 또 뭐 달라지거나 뭐 하는 게 있나요, 도림천이? 지금 도림천이 네. 완전한 천이 아니거든요. 왜요? 왜요? 아직도 지금 복개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다 뚫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어느 쪽을? 지금 서울대 정문에서 네. 그 삼성 고등학교 앞 정도 네네. 하고 거기서 그 십동시장, 네네. 육동시장이죠. 육동시장. 네. 예. 그 한 1.4km 구간이 아직도 어. 완전 복개 그리고 맞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산책길이 거기서 끊겼죠. 맞아요. 저도 네. 도림천을 그렇죠. 자주 돌았었는데 거기서 딱 끊고 다시 돌아서 또 걷고 그렇죠. 이렇게 네.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완전 복개 구간을 네. 다시 다시. 복원하자. 좋죠. 그럼 어디까지 복원? 그래도 그렇죠. 서울대 입구 예, 쪽에까지는 지금 예. 복원을 한다. 네. 네. 1.4km 구간이 복원이 되면은 네. 도림천이 완전한 하천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찍어오신 영상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네네. 영상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네네.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정욱 교수님의 네네. 하천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은 4대강 반대도 아주 천병으로 나서서 하셨고 서울에 있는 하천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도림천에도 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도림천은 실제로 지금 하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중간에 끊기고 빠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고로동 쪽에 이제 우리가 펌핑해서 제가 그게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물이 어디서 오나, 진짜 관악산에서 내려오나 했는데 펌핑한 물입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현재 도림천도 그 청계천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유사판이죠.
그래서 지금 네. 현재 반복계 그다음에 완전 복계 구간 1.4km를 걷어내면은 네.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량천 빼고 유일하게 정말로 그 주민들의 우리들의 하천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용 문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그 복개를 해놓은 공항 같은 경우는 차들이 다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시나 관악구 네. 쉽게 못하는 부분이 아마 있습니다. 맞아요. 교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 네네. 프로젝트를 초기에 97년도에 97년도요? 1997년도에 도림천의 복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시작했던 그날에 오면 서점 주인이죠. 유정희 전 관악구의원. 그렇군요. 유정희 선생님이 다시 이제 총대를 메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 행복나무에서 행복나무 추진단을 꾸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그 행사를 네네. 소식을 준비해 오셨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내용 중에서 김 교수님 강의 내용은 한 5분 정도로 오늘은 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유정희 전 구의원님이 나오셔서 추진 배경하고 현재 도림천 상황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아마 직접 출연을 하셔서 확답 받아오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오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 소식은 예고편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천이 어떤 형태고 그다음에 도림천이 어떤 상황인지 김정욱 교수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한 5분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저희 관악마을TV는요, 유튜브에서 관악마을TV 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요일 오후 5시쯤이면 꼭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참여 문의는요, gwteleb, 이제 외웠습니다. gmail.com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요, 아주 다양한 소식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희 관악마을TV 앞으로도 쭉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선생님 같이 오셨으니까 인사하고 가죠. 네, 관악마을TV 다음 주에 만나요로요. 자, 관악마을TV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을TV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동 시장 입구에 10년간 방치됐던 가압장이 주민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압장이라는 것은 수돗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2005년부터 용도가 폐지되어 10년 이상을 폐해 건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관악구는 어제 27일 오후 3시 행복나무 1층 공연장에서 유종필 관악구청장과 길용환 구의회 의장, 신원근 시의원, 행복나무 대표 및 2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도 내고 의견도 제안하고 실태조사와 공청회, 설명회 등등을 거쳤다고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의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소통 공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작년 10월 추진위원들 가운데 22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모여서 내부 배치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삼성동 상인회, 지역단체, 주민공동체 모임, 개인 등 마을 활력소로 운영하기로 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공간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모아 행복나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1층에는 주민들이 소통 카페와 다목적 공연장, 연습실, 전시홀 등이 있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고 마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 공유 치킨을 사용 도시락 나누기 행사, 마을 강사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독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여 평의 2층 옥상에서는 야외 체험교실, 바자회, 텃밭을 운영하게 되며 주민들의 야외 체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과 지역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공동으로 운영되는 마을 사랑방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관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행복나무 마을활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요일별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구의 자원봉사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관악구의 지난 1년간 연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 실 인원수의 증가율은 18,163명으로 55.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관악구 자원봉사자 수는 98,828명으로 관악구민 50만 9,663명 가운데 5명당 1명이 자원봉사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관악구의 자원봉사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방식을 바꾼 덕이라고 하는데요. 봉사자들이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에 36.5시간 이상 봉사한 이들에게 우수자원 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이들이 구청과 협약을 맺은 가게를 이용하면 정가의 5 내지 3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관악구 내 임용실, 서점, 안경점 등의 제휴업체는 256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면주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장은 봉사자들에게도 실질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면서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제휴상점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른 부담을 구민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자원봉사의 사례와 우수자원봉사자의 미담 등을 묶어서 격주 1회씩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대놓고 B급 영화제를 표방하며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신림동 고시촌 단편영화제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또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폐지로 침체된 신림동 고시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왔던 고시촌 영화제가 올해는 상금도 늘리고 해외 영화를 초청하는 등 더욱 커진 규모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회 때 출품작만 100여 편, 사업비 2천여만 원의 초저예산 영화제였지만 시작부터 영화인들이 뜨거운 호응을 이끄는 바 있는데요. 올해는 대상 시상금도 500만 원으로 전보다 5배 늘리고 금상 3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해외 단편 영화제를 초청하는 등 더욱 커진 규모로 축제의 장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올해는 너 괜찮아, I OK?로 주제를 정하고 대만, 일본, 이란 등 3개국에서 단편 영화 감독을 초청해 영화도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오늘 10월 7일까지 출품작 공모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작품을 가리게 되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작품은 11월 4일부터 3일 동안 관악 청소년회관 소극장은 물론 고시촌 곳곳에서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2회 고시촌 단편영화제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악구청이 주관하는 2016 관악 평생학습 및 혁신교육축제가 다음 달 22일 관악구청 광장과 구청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관악 평생학습 및 혁신교육축제의 일환으로 독서동아리 한마당 토론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오후 관악구청 8층 강당에서 학생, 교사, 부모, 마을 독서 동아리 등 함께 모여
월드 카페 토론 형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내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교육사업과 담당자 이메일이나 교육사업과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독서동아리 구성원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2016 관악 평생학습 및 혁신교육 축제의 일환으로 도전 마음을 울려라 독서 골든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오전 관악구청 8층 강당에서 초등학생 어린이 120명을 대상으로 경쟁 없는 독서 골든벨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10월 5일까지 참가 신청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교육사업과 담당자 이메일이나 교육사업과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부모, 주민, 어린이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